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리처드 파인만. 제 생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닐스 보어가 이때 무슨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이 그 원자 가스들 있잖아요. 뭐 수소 원자 기체에서 우리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선 스펙트럼이 왜 수소 원자 기체들은 왜 보라색, 남색, 청록색, 빨간색 빛을 내지? 왜 다른 빛은 안 내지? 다른 원소들은 왜 또 이런 빛만 내지? 왜 여기 안 나오는 빛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1905년대쯤에는 이제 플랑크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어떤 근거가 되는 플랑크 상수를 발견하게 되고, 닐스 보어가 그런 플랑크 상수들을 계산에 때려 넣으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태양계 행성 같은 모델이 보어한테서 나오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소 원자가 왜 특정 색의 스펙트럼만 나오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위치의 꽃질에만 전자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보라색, 남색, 빨간색, 청록색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자 내부를 보면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어떤 궤도를, 특정 궤도만을 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랑크 상수의 어떤 그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 왜 전자는 일정한 위치에 있는가? 이건 닐스 보어도 몰랐어.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플랑크 상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거죠. 왜 그런가? 몰라. 계산이 그래. 태양계랑 비슷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모델이 굉장히 과학자들한테 핫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소들을 이 방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1923년에 막스 보른과 하이젠베르크가 있어요. 1923년이 되면은 하이젠베르크가 독일 괴팅켄 대학교에 막스 보른의 조수로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어 모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수소 원자 모형에는 이게 계산이 맞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산은 맞아.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원소들을 분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헬륨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어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데 안 맞아, 계산이. 뭐 헬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안 돼. 산소도 안 돼. 질소도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지? 보어 모델은 수소밖에 설명을 못하네. 굉장히 근본적인 의구심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계산이 안 맞는 게 너무 많네. 그래서 보른도 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 가설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리학의 개념 체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하이젠베르크도 똑같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같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가 말하는 그 궤도를 도는 전자 모형, 이게 실제가 아닌 것 같아. 예.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 궤도를 도는 전자라는 보어의 모형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2년 뒤에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에 있는 헬골란트라는 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궤도를 도는 이 전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사실 보어의 모형은 근본적으로 플랑크 상수,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이런 거를 토대로 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양자화를 통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에너지의 양자화를 통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런 설명이 가능하고, 이걸 시각화를 했더니 궤도를 도는 전자가 원자 내에 있는 그런 원자 모형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진 거예요. 왜 전자가 궤도를 도는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수학적인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아까 광전 효과 같은 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는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 외의 것들, 전자의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 지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25년에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한데 이거를 시각화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러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과학자들이 난리가 나요. 우리는 지금 탈레스 때부터 계속 시각화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낙시만드로스가 되네? 시각화가 불가능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는 게 지금 2000 몇백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세상은 아페이론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탄생하게 되겠습니까? 1925년
바로 양자역학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왜 제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는가 아시겠죠? 고대 그리스에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결론 지어서 원자까지 도달을 했는데 다시 고대 그리스로 갔어. 그래서 우리 유엔에서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이 발표된 1925년을 피트로 해서 100년 양자역학의 역사가 100년이 됐다 라고 하면서 올해를 양자역학 100주년으로 기념을 해서 양자과학기술의 해라고 지원한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 전자의 위치, 전자의 속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거 뭐야? 에너지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으로 두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자의 어떤 위치나 속도, 궤도를 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수학적인 존재로 남겨놔야 돼. 요거예요. 결국에는 하이젠베르크가 결론을 낸 것들은 뭐냐?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원자 내에 있는 소립자들의 어떤 위치나 속도 이런 것들은 다 행렬의 형태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를 하이젠베르크가 결론을 지은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줬죠.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에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행렬적으로 분석을 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집니다. 동시에 다른 해석이 등장을 해요. 바로 1925년에 슈레딩거가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따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슈레딩거는 하이젠베르크를 떠나서 관심이 있던 주제가 있었어요. 네, 바람을 피는 사진이죠.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바람을 피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연구를 분석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드브로이의 빛의 이중성 있잖아요. 빛이 입자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드브로이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빛이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그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슈레딩거랑 같이 연구하고 있던 피터 디바이 교수가 시켰더니 가만히 있어봐. 모든 물질이 파동이라면 굉장히 재밌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1926년에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파동 에너지의 보존 법칙으로 그냥 다시 해석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원자의 내부에 있는 전자들도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파동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왜? 특정 궤도만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보호 모델은 그게 설명이 됩니다. 파동이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흔들리면 이 파동이 파장이 다르면 이게 안 맞아. 맞물리지 않아. 파장이 다르면. 결국에는 정수배의 파장이어야지만 요게 딱 결이 맞아서 파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당연히 이 보호의 뭔가 모순적인 모델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더불어서 슈레딩거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분석한 거 이거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이랑 내가 말한 이 파동 역학이 수학적으로 똑같아. 근데 어라? 나는 시각화가 되네? 슈레딩거는 우리가 쭉 과학을 고전 물리학자들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실제하는 뭔가 이런 것들에서의 원자의 모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아까 하이젠베르크랑 막스 보른이랑 같이 했잖아. 둘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파동으로 전자가 존재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막스 보른과 하이젠베르크의 말도 틀리지 않잖아. 왜냐면은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설명이 돼. 양자 실험을 하면은 나오는 결과들이 있을 거냐. 아웃풋들이 이 해석으로 설명은 돼. 근데 막스 보른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슈레딩거가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슈레딩거 너가 계산한 파동의 어떤 진폭은 전자가 파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 작다. 이게 파동의 형태로 분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아는 결과는 그 확률이 큰 곳에서 나오는 전자를 보는 것뿐이다. 굉장히 우리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 원자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실제화하고 시각화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 확률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지금 내가 슈레딩거가 나름 시각화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이걸 애매모호한 거로 바꾼다고? 이거 그냥 확률로 친다고 편지를 써. 막스 보른한테. 야, 하이젠베르크랑 너랑 뭐 보어랑 같이 만들고 있는 양자역학 굉장히 위압적이야. 지금 뭐 수학적 계산은 잘 맞아. 여태까지 실험하는 거 보면 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안에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곳에서 이 내면의 목소리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 만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 앞에 이론이야. 이거 나는 세상이 확률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가 너무 적어서 그렇지 실제는 확률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우리가 그냥 확률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지? 나는 신이 주사위를 굴리고 있지 않다고 확신해 라고 편지를 쓰죠. 근데 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양자역학이 어쨌든 다 해석이 되니까 뭐 계산이 잘 되고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젠베르크가 또 방점을 찍죠. 확률로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어떤 근간이 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1927년에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죠. 한 파장으로 되면은 우리가 얘의 어떤 운동량은 알 수 있죠. 근데 이 파동의 위치가 어딘가 몰라. 똑같잖아. 다 똑같아. 그러면은 이 입자의 위치를 알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파장의 파동들을 합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펄스화가 돼. 펄스화가 되면 위치는 알았어. 근데 얘 에너지는 뭐지? 파장은 곧 에너지인데? 아니면 얘 운동량은 뭐야? 몰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작은 입자의 어떤 운동량과 혹은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확률이라는 거는 이 양자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결론을 짓죠. 이게 훗날 코펜하겐 해석으로 불립니다. 1927년 보어는 네가 뭔데 신을 얘기해. 세상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보어랑 아인슈타인이랑 굉장히 많이 싸우죠. 그 전설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1927년 솔베이 학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코펜하겐 학파들끼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의 학파로 묶지만 걔네들끼리도 서로 안 맞는 싸우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양자 세계가 그 결정되지 않은 확률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사실 이때 젊은 과학자들은 코펜하겐 학파의 의견에 굉장히 열광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측정돼서 나오는 결과들을 예측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요 대가들 중에 몇몇은 굉장히 불쾌했어. 우리가 지금 수천 년째 이 세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 거의 도달해 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 양자 세계는 그냥 측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그 확률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야? 특히 뭐 여기 그 핸드릭 로런츠 같은 경우도 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실제 원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솔베이 학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이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을 토대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양자역학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양자역학 수업의 근간은 이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만약에 이 해석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탈레스가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라고 했던 거를 진리로 받아버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계속해서 뭔가 아니야 더 있어 라고 분석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일 뿐인 거죠. 그래서 2025년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네이처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과연 100년이 지난 지금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코펜하겐 해석을 필두로 한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뭐라고 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과학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이처에서는 서두에서 누구를 소개를 해주냐면 바로 2022년에 양자 순간이동을 밝혀낸 알랭 아스페랑 안톤 차일링거를 소개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펜하겐 학파가 설명하는 측정 전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는 그 양자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랭 에스페 단도직입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안톤 차일링거는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양자 세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양자 세계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한 거고 그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정보로서 받아들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양자 순간 이동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처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일 대표되는 건 뭐겠어요? 코펜하겐 해석이죠. 측정 전에 이 양자의 상태는 중첩돼 있어. 그리고 측정을 하는 순간 하나로 결정된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한다.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그냥 모호하게 존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코펜하겐 해석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자 내부가 정말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알 수 있어요?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인식론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안톤 차일링거가 해석하는 방향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거 그냥 무시해. 측정 전의 세계는 몰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측정 후의 결과를
것들만 생각하면 돼. 어떤 그냥 수학적인 존재로만 그냥 놔두고 우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측정된 것들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정보로서 받아들이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수천 년째 하고 싶어 했던 과학의 어떤 목표가 뭐야? 궁극적인 목표.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는 거지. 하지만 이거 덕분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양자 순간이동도 연구하고 굉장히 빨리 분석했죠. 왜? 어쨌든 우리는 정보가 있잖아. 여기서 뭔가 활용할 수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음은 에버릿이 논문으로 발표한 거죠. 이거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만 살아있는 게 왜 말이 되냐? 아니야. 뭐 걱정하지 마. 측정하는 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걸 측정한 다른 세상이 존재해. 거기에는 죽은 고양이를 측정한 세상이 존재해. 계속해서 양자를 측정하면은 이 세계들이 계속 분기가 되는 거야. 마블의 멀티버스죠.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코펜하겐 해석에서의 어떤 모순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세계가 너무 많아. 하지만 그래도 슈레딩거 고양이의 어떤 그 사고 실험의 문제를 깔끔하게 결론 지을 수는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맞아. 그리고 데이비드 본과 드브로이의 어떤 해석인데 이건 뭐냐면 전자라는 입자로서의 거동이라는 그 끈을 놓으면 안 돼.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왜 파동처럼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파일럿파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뭐 간단한 거예요. 파동의 형태로 전자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막스 보르닝 얘기한 것처럼 원자핵을 주변을 형성하는 전자의 파동이라는 것은 사실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동의 진폭만큼 전자가 거기에 존재할 확률이 큰 거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거 무조건 실질적인 거로 설명할 거야 했던 게 바로 이 봄 드브로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공간을 채우는 뭔지 모를 파동이 있는 거야. 그 파동에 전자라는 입자가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파동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전자가 실제 하는 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봄 드브로이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사실 2025년 네이처 올해 네이처가 설문조사를 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첫 조사는 2013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안톤 차일링거가 이 설문조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그냥 양자역학을 코펜하겐 해석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암암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안톤 찰링거랑 과학자들이 오스트리아에 열렸던 양자 학회가 있었어요. 2011년에 거기에서 참석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3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실제 하는 원자 해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양자역학은 틀렸다라는 말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보어의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아인슈타인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보어의 관점이 맞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보어의 관점이 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 이거는 거의 뭐 아인슈타인도 틀리고 보어도 틀리다. 혹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근데 뭐 보어도 좀 지켜봐야 된다. 코펜하겐 해석도 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양자역학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코펜하겐 해석이 절반도 안 돼. 42%야. 물론 제일 높지만 여전히 42%야. 근데 에이버렛의 멀티버스 해석이 무려 20%를 18%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 양자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정 지을 수 없다. 우린 그냥 거기서 나온 그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할 뿐이다. 요게 이제 24%. 굉장히 많죠. 근데 안타깝게도 양자 세계의 어떤 실제성을 분석하고자 했던 드브로이 보면 아무도 얘 아인슈타인이랑 똑같은 생각이야. 절대 말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졌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양자역학이 왜 그런지 모른다는 얘기야. 마음에 드는 이론 없으면 12%. 사실 저도 만약에 이 설문조사 참여했으면 저는 여기에 했을 겁니다. 양자역학을 대중들이 이해를 하려면 여태까지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는 해석들로 얘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도 이게 그 아인슈타인처럼 이 안에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파고들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양자 세계 확실하게 알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니네들이 뭔데 33명이서 이걸 결론져. 물론 결론진 적 없어요.
이 논문을 쓴 안톤 찰리건 교수도 모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로 확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단서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해에 다른 데서 논문을 냅니다. 스미스 콜리지랑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학회고 2013년 4월에 문항을 똑같이 방식도 아까 안톤 차일링거가 했던 설문조사 방식을 그대로 해서 이 학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100명 정도가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76명이 설문조사에 답했습니다. 아까보다 2배가 되죠. 아인슈타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28%나 늘었어. 보호가 틀렸다는 사람 70%야. 싸워. 아인슈타인과 보호의 논쟁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자 역학 해석 당신들은 어떤 해석을 선호하십니까? 드브로이 봄이다. 드브로이 봄. 양자 세계는 전자는 파일럿 파동에 따라서 궤도를 따라가는 전자라는 존재가 점입자가 존재를 한다. 실제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세계 해석 빵프로죠. 네, 그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전 설문조사가 틀렸다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그 다양한 해석들 모두가 다 놓을 수가 없다.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리처드 파인만. 제 생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저번 달 말에 10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진짜로 현존하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 공개를 합니다. 일단은 2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파동함수, 슈레딩거가 만든 그 파동 방정식에 전자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파동 함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반 정도의 과학자들은 파동 함수가 말하는 거는 물리적 실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인 도구일 뿐이다. 물리적 실체를 파동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근데 그래도 일부 과학자들은 아니야, 파동 함수는 물리적 실체. 근데 일부분만 대표할 뿐이야. 아니야, 물리적 실체를 완전히 대표해. 그래서 이렇게 20%씩 나눠갔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빠져나가는 나는 관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반대로 아까 그 코펜하겐의 해석이죠. 양자의 세계가 별개고 우리는 측정함으로써 양자의 세계를 고전의 세계의 어떤 데이터로 정의를 강제하는 것뿐이다. 고전 세계와 양자의 세계가 경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45%. 301명의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36%가 여전히 코펜하겐 해석이 가장 선호된다 라고 뽑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정보를 우리가 취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인신론적 해석 17%로 2위를 차지하고 여전히 마블의 멀티 유니버스 다세계 해석 이게 15%, 그 다음에 봄드브로이 해석이 7%, 자발적으로 붕괴된다 4%.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선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해석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14% 정도가 된다라는 거.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상당수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아예 안 한다. 왜냐면 어차피 수학적 계산으로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 멀민이라는 과학자가 도대체 뭐가 양자역학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나 나는 셧업할 수 없다. 나는 궁금하다 이거야. 다시 돌고 돌아서 양자는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는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탈레스와 아낙시메네스가 계속 설전을 벌이던 이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이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결론 지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지 않다라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랩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대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